정말 열심히들 우리 식약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해주시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약 사용이나 이런 게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진짜 안전한 약들에 대해서 허가를 주실 때는 허가사항을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주셨으면 너무 우리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오늘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못해서 떨어진 호르몬이 아니고,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수면을 못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기로 그냥 수면 유도 호르몬, 수면 유도제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멜라토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암 환우분의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으신 글을 봤는데 관찰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내가 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봤더니 식단을 엄청 잘 조절하고, 또 야채 위주의 채식, 비건, 다른 어떤 생활 습관을 다 잘 지키는 환자들보다 이런 환자들이 암 재발률이 높고 사기 환자로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입원을 했다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거 하고 나서 재발을 잘 하더라 라는 게, 다른 어떤 환자보다 잠을 제때 안 자는 환자들에서 그런 빈도가 높더라. 물론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관찰해 봤을 때 그렇더라 라는 글을 올려놓으신 걸 봤어요. 와, 정말 의사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통찰력이 좋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쳤는데요. 그만큼 수면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고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배변 습관을 잘 가져가면 거의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수면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잠을 못 자면 우리 스트레스 수치, 콜티졸이라는 호르몬도 조절이 안 되고, 또 활성산소도 막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점막들 수면을 통해서 재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영양성분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근데 이 수면이 어떤 사이클로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멜라토닌과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뇌에서 만들어져요. 뇌의 좀 아래쪽 부분에 송과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보면 이 송과체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합성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송과체에서 분비되면서 우리 사람의 각성 주기를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밤이 돼서 빛 자극이 없어지면 이 송과체에서 세로토닌 합성 분비가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늘어나고, 사람은 이제 잠이 오게 되는 그런 사람의 일주기,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한 가지의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신경전달 물질에 더 가까워요. 우리 3교대 하시는 분들 있죠. 밤에 규칙적으로 잠을 못 자는 직업을 가진 분들, 내가 수면 습관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 합성에 장애가 생깁니다.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햇빛과 빛 자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때 자야 되는데 이 수면 패턴이 막 얼그러지다 보면 멜라토닌이 정상적인 타이밍에 나오지 않고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가 생기고, 또 멜라토닌이 하는 다른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기능들에 장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면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장애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엄청나게 극심한 수면장애 환자분들은 제가 정신과 선생님 진료를 받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편이지만, 그냥 초기에 아주 수면장애가 심하지 않을 때는 저한테 오셔서 수면장애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면 저는 첫 번째로 권하는 약제가 멜라토닌입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큰 부작용이 없어요. 좀 심한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아주 극히 드문 일부 환자에서 악몽을 꾼다고 해요. 네, 악몽을 조금 꾸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엄청 크리티컬한 부작용은 아니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보편적인 수면제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 내성, 중독성 이런 문제들을 거의 야기하지 않는 종류의 호르몬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멜라토닌을 2mg짜리, 5mg짜리, 10mg짜리까지도 그냥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안전하면 이렇게 그냥 구입할 수 있도록 풀어놨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멜라토닌의 제제는 2mg짜리가 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멜라토닌을 처방할 때 2mg 갖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수면제를 좀 복용하다가 오셨던 환자분들은 멜라토닌만 먹어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멜라토닌 2mg만 복용을 해가지고는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2mg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환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4mg, 6mg 이렇게 좀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이 멜라토닌을 항산화제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세포를 죽여주는 세포 자가사멸이라고 하는 에이포토시스라는 걸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데, 많은 종류의 항산화제는 머리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 가는 혈관에는 BBB라고 하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혈액이 머리로 가는 혈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검문소를 거쳐야 돼요. 넌 못 BBB를 지나간다.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항산화제는 그래요. 근데 멜라토닌은 이 BBB를 통과해서 이 뇌에 작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 목적으로 환자에게 멜라토닌을 복용시킬 때는요, 통상적인 용량이 아니고 통상적인 용량의 10배에서 100배를 복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시되고 있는 2mg짜리로 처방을 하게 되면 20mg 주려면 열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200mg 하려면 대가를 하루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상 사실 200mg까지 복용시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10mg에서 20mg 정도는 항암 목적으로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진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은 메인 기능은 아니고 부차적인 기능이라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만들어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콩팥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방광 기능, 소변 보는 기능 이런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작용들은 부차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리하자면 수면, 항산화, 항암, 항암이라 함은 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가 굉장히 좀 폐쇄적인 편이에요. 의사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아무리 논문에 근거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사항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좀 이게 페널티 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약을 하루 2알 복용하세요 라고 제가 처방전을 내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요즘에 많이 권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도 드디어 멜라토닌이 영양제로 시판되는 제품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영양제라서 불면증이 엄청 심하신 분이 아니면 한 4mg, 6mg만 먹어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2mg 갖고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2mg짜리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나머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구입을 하셔서 복용을 하시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5년 정도 전에는 이 멜라토닌이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출시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해외 직구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때가 오히려 환자한테 권하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를 만들 때는 좀 생각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식약처가 굉장히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이렇게 의사들이 처방하는데 족쇄를 걸어 놔버리면 오히려 수면제를 안 써도 되는 환자들에게까지 수면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수면제가 중독성, 의존성, 내성 이런 것들이 좀 심하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면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드시고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고 있는 졸피뎀이라는 성분의 수면제는요, 내성을 가져요. 내성이라 하면 뭐냐 하면, 내가 처음에는 이거 반알만 먹어도 잠을 잘 잤어. 근데 좀 한 1년, 2년 이걸 복용하다 보니까 하나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걸 하나를 먹어도 내가 못 자는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이거를 내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신경에서 이런 약들이 들어오면 약들을 인지하는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 수용체가 인지해서 수면을 하도록 신경 전달 자극을 주게 되는 건데, 그 수용체들이 약을 자꾸 먹다 보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용량이 내 몸에 들어가도 그만한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죠. 근데 또 이걸 과량 복용했을 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방의 맥시멈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약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이 무조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써야 되고,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를 먹고라도 자는 게 차선책으로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런 수면제를 복용하기 전에 멜라토닌만 갖고도 조절되는 환자가 있다면 그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제약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2ml 이상 환자가 복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도 이런 제약 때문에 처방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신 환자분이시라면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구입할 수 있는 옵션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하셔서 좀 더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주치의와 상의해서라도 영양제로 복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멜라토닌이란 거를 자꾸 먹으면 수면제처럼 내성이 생긴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멜라토닌을 자꾸 먹어서 섭취하다 보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이제 이의제기, 이제 화두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됨에 따라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자생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요,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망가졌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보편적으로는 잠을 잘 자는 환자들에게 이거를 엄청 고용량으로 때려 부어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을 억제되게 만든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핍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고, 보충해주는 용량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높게, 왜냐하면 엄청 안전한 호르몬이니까 그렇게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화두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제가 가끔 통증 치료를 하다 보면, 특히나 편두통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좀 많이 오시는 편인데, 통증 치료를 하다 보면 나 잠을 좀 더 잘 자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몸에 통증이 있으면 일단 잠이 안 오겠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편두통, 경추통증 환자분들은 잠을 못 자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까 송과체라는 부위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둠이 자극이 돼서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는 어둠이 자극이 되는 게 아니고 빛 자극이 없어질 때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자극이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되냐 하면요, 눈에서 다이렉트하게 뇌로 가서 신경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눈 자극에서 이렇게 뇌로 가는데 하나 검문소 같은 걸 하나 거쳐서 가요. 이 성상신경절이라고 하는 신경절은 경추통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는 환자들에서 압박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제 자율신경 치료 혹은 이제 두통 치료, 경추통증 치료를 해주면 이 성상신경절의 작용이 원활하게 바뀌면서 신경 전달이 잘 됨으로써 수면 사이클이 잘 조절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성상신경절 장애가 있는 환자는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경추통증이 있고 혹은 수면할 때 자세가 좀 안 좋고 이런 게 있다면 교정하고 통증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좀 극복할 수도 있어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정말 비교적 저렴하고요.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성장 호르몬은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고 혹은 내 수면 사이클이 좀 많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투약하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신 환자분들이라면 의사 선생님들이 멜라토닌을 좀 고용량으로 먹어봅시다 라고 말씀했을 때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혹 이제 2알 한번 드셔보세요, 3알 한번 드셔보세요, 5알까지도 먹으라고 잘 안 해요, 환자한테. 왜냐하면 약 5알 드세요 하면 환자는 이게 무지하게 고용량으로 받아들여지나 봐요.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한 알로 출시되는 약을 5개나 먹으라 하니까 수면제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멜라토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수면 장애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거의 부작용이 없고 손해될 게 없는 호르몬 성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치료하시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면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수면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복 받은 거고요. 수면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못 자는 것보다는 멜라토닌을 먹고 자는 게 낫고, 멜라토닌을 먹고도 못 잔다면 수면제를 먹고라도 잠을 자는 게 못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